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오늘은 2024년 기업은행 학예 체험형 청년 인턴 자소서 항목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선 자소서 첨삭의 경우에는 해당 건이 5월 29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23일 오후 5시까지 첨삭 요청을 받도록 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항목이 4가지가 있고요. 1000바이트니까 바이트와 글자 수 헷갈리시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관 2가지를 설명해주고 그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지원한 이유와 얻고자 하는 것을 물었는데요. 2가지과 문단 나누기는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필수인 거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을 나열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이거고 왜 이런지 이렇게 하다 보면 글자 수 자체의 절반을 내 가치관에 대한 설명으로 채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뒤에 왜 지원했는지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화해야 되는데 거기에 쓸 수 있는 글자 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많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은행에 지원한다고 해서 인턴과 행원의 지원 동기를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도 있겠지만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도 있기 때문에 인턴에 대한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것이 이번 인턴 채용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턴 경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은데, 구체적으로 적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이 인턴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또 그 업무 중에서 나는 어떤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은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인턴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단순히 인턴을 통해 가지고 은행 업무의 전반을 배우겠다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얻고자 한다, 어떤 걸 배우겠다, 어떤 걸로 성장하겠다라고 구체화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본인이 팔로워로서 맡았던 프로젝트 중 하나를 선택해 그 과정에서 역할이나 팀이 어떻게 성공을 이뤘는지인데요. 이것도 2가지 문단 나누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협업 항목입니다. 제가 이 역시 많은 영상에서 다뤘죠. 리더의 역할로 하지 마라. 보통은 보면은 내가 팀장일 때, 내가 뭐 총학생회 회장일 때 리더의 역할에 집중하는 협업이 많은데, 이번 항목은 그걸 아예 딱 제외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턴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돼요. 인턴이 리더십을 발휘할 일이 잘 없잖아요. 인턴은 전반적인 팔로워 역할이란 말이에요. 어떤 걸 서브하거나 뭐 서류 작업을 서브하거나 고객 응대를 서브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할에 부합하도록 팔로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상황에 대해서 구구절절 나열하면서 막 글자 수 채우는 거 추천하지 않고요. 본인의 역할, 그로 인한 성과에 구체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팔로워 역할이면 그 팔로워가 다양한 역할이 있겠죠. 팀 내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지원자의 역할일 수도 있고, 혹은 팀장을 도와서 뒤에서 팔로우하는 역할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는지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공, 그러니까 팀이 성공을 이뤘다, 나도 어떤 걸 배웠다, 성과까지도 구체화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본인이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인데요. 2가지가 문단 나누기 필수고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나열하지 말 것. 제가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은 무조건 간략해야 돼요. 그걸로 글자 수를 채우면 사실 자소서를 작성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추상적인 극복 방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극복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로 인한 인사이트 구체화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항목을 쓸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쓰냐면 어떤 상황이었고 그 어떤 어려움이었고 왜 어려웠고 이걸로 막 글자 수를 쓰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는 그냥 소통했다, 잘 갈등 봉합했다, 이렇게 정말 추상적으로 극복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건 사실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나를 잘 보여주기도 어려울 뿐더러 남들과의 글에 대한 차별성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뭐 내가 이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혹은 이를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 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면 협업을 할 때 어떤 방법을 배웠고 어떤 식으로 협업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겠죠.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 나의 방법이나 조치에 대한 걸 묻는 항목인데요. 2가지가 문단 나누기 필요하고요. 객관적인 지식 플러스 나의 주관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누군가는 나의 주관만 쓰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정말 정의적인 객관적인 것만 쓰는 게 있는데, 이 2개를 섞는 게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지금 어떠한 사람이 소외계층인지, 혹은 어떠한 고객에게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닿지 않는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언급을 하고요. 거기에 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혹은 이런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적으로 언급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배치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 글을 좀 쉽게 쓸 수 있을 뿐더러 잘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 소외계층을 설정하여서 타겟에 맞는 조치를 언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니지만 이 항목 정말 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소외계층이 지금 가장 서비스가 닿지 않는 금융 소외계층이다 라고 설정을 하고요. 근거와 이유와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설정한 타겟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런 타겟은 이런 이유 때문에 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빌드업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조건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 아니면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서비스가 나오는 건 중요하지만 그냥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고 너무 러프하게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지만 첨삭은 23일 오후 5시까지 받도록 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